저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파트 진짜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외울 거예요. 추후에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개별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몇 개씩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왜 하나씩 하는 거냐면 비싸. 비싸면 하나씩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뭐 시험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건 조선업 배 만드는 거. 우리 보면은 배값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하나씩 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종합은 반대로 싼 거예요. 종합의 뜻이 뭐냐면 원가 계산을 할 때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몇 번에요? 한 번에.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류는 많아요. 그런데 종류는 많아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하나씩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할 거니까 뭐만 적으면 되죠? 양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왜 여기에 주문 생산이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문하는 것들은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걸 기성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주문하는 양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싼 거는 많이 팔아요? 적게 팔아요? 적게 팔죠? 근데 왜 양이 많으면 안 되냐면 몇 개씩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씩. 그 다음에 종합은 반대예요. 양은, 그 종류는 많으면 안 돼요. 근데 양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몇 번에 계산할 거예요? 한 번에 계산할 거죠. 그래서 양은 많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둘이서 반대예요.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기말 제공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요런 뜻이에요. 요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는 왜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서 보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적어 놓은 걸 지시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종류가 하나예요?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려면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이거는 또 왜 필요하냐면 만들 때마다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게 다르니까 원가도 어떨 거예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들 때마다 원가 계산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 배 만들 때는 배 만들 때마다 원가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배 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배 종류도 많잖아요. 뭐 유조선도 있고 어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많잖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원가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요 공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요건 썼다 지울 건데 어저께 잠깐 이야기했었던 뭐 생산공정, 조립공정 요런 식으로 그 대량 생산하는 데들은 공정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하는 데에서는 생산망, 조립하는 데에서는 조립망. 그 다음에 이 완성품 환산량은 나중에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1시간 정도 시간 들여서 할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종류는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간접비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냐면은 혼자 쓴 거다, 같이 쓴 거다, 같이 쓴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접비라고 나오면. 그러면 간접비는 같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쓴 거는 잘 나눠줘야 돼요, 대충 나눠야 돼요? 당연히 정확하게 뭐 해야 되죠?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간접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배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말제공품이라고 써놨는데, 왜 기말제공품이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공품이 되거나,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 뭐가 되는 거라 그랬죠? 제품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제품.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완성됐느냐 미완성됐느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말제공품 때문에 공식 2개를 더 외워야 돼요. 추후에 공식 몇 개 더 외워야 된다고요? 2개. 그래서 그 공식이 이렇게 돼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요거는 그 2장짜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원가에게는 저희가 추후에 다음 주에 3일에 걸쳐서 외울 겁니다. 그리고 그 외운 거 가지고 이제 또 문제풀이를 추후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은 이렇게 돼요. 말 곱하기, 이건 2장짜리 보시면 돼요.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됩니다.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이라고 공식이 있는데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교재는 별도로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외적인 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앞에 보시면 선입선출법으로 설명드릴게요.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우리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뭐 하겠다? 팔겠다. 이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먼저 들어오는 거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외우는 공식은 기말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기말. 그러면 그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초는 기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초는 기말에 없어요. 왜냐면 기초가 몇 월 며칠 거예요? 1월 1일 거. 기말은요? 12월 30일일 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봤을 때 1월 1일 거는 12월 31일 날 있을까요? 이미 팔렸을까요? 팔렸겠죠. 맞죠? 왜냐면 1월 1일 게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것까지 남아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를 무슨 법이라 그래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요 기초가 기말에 있을 리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법은 여기 보시면 기초를 더하죠. 이거 왜 더하냐면은 평균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기초 중에서 일부는 기말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도 기말에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금액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기초는 더하고 이제 기말은 빼는 이유는 뭐냐면 기말은 기초에 그 선입선출법은 기초를 빼는 이유가 뭐냐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몇 월 며칠게요? 1월 1일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재에 있는 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요게 내용의 전부라.
뭐 나머지들은 뭐 알면 좋은데 몰라도 공부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278페이지 부가가치세.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날부터 이제 아마 월요일은 아니고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 빠르면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아니면 집에서 하실 분들은 요거 있나 꼭 확인 좀 해주세요. K랩 교육용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요거 어디 가서 가시면 되냐면 그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추후에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에서야 안 되시면 제가 도와드리면 되는데 혹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한국세무사회 무슨 시험이요? 자격시험 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K랩 수업용이라고. 요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뭐 설치하면 된다고요? K랩 수업용. 요거를 설치하시면은 집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어렵지 않아요. 프로그램 까는 건. 어차피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설치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바탕화면에 요게 있으면 돼요. 2021 K랩 교육용. 그래서 없는 분들은 설치해 보시고 안 되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부가세를 볼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제일 먼저 봐요. 세법 중에서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 뛰죠? 우리가 10% 뜁니다. 맞죠? 근데 이거 나중에 오를 거예요. 지금은 현재 10%인데 지금은 못 올려요. 지금은 못 올리고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올릴 거예요. 근데 지금 후보가 12% 내지 13%. 근데 왜 올리냐면 올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가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근데 지금은 다른 쪽에서 많이 거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적게 거치면 요거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세율이 안 오른 지 몇십 년 됐거든요. 근데 제 작은 소망은 저 수업 그만둘 때까지는 10%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0%는 계산하기 쉽잖아요. 공 몇 개만 빼면 돼요? 하나만. 근데 12% 되면은 무조건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돼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제 작은 소망 중에 하나는 나 그만둘 때까지는 10%면 좋겠어요. 그래서 10%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 잠시만 보세요. 만약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다라고 볼게요. 매출액 요건 이해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부가가치세 보기가 조금 더 편해서. 그래서 만약에 공장에서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1,000원에 10%니까 얼마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1,000원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1,500원에 팔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1,500원에 10%니까 얼마예요? 1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1,500원에 얼마 주고 샀다고요? 1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2,000원에 팔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10%니까 얼마예요? 200원. 만약에 요런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2,000원에 얼마 준 거예요? 200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78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이제 Value Add Tax라 그래서 우리가 VAT라고 표현하죠. 그 VAT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론상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 거기 밑에 특징이 있어요. 네,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 소비세, 네, 요거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특징. 그래서 일반 소비세 동그라미, 그 일반 소비세 주변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개별 소비세.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세금 안 내요. 그러는 건 없어요. 세금 안 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전기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전기도 부가가치세 10%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TV에 보시면 이렇게 오지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세금 잘하면 안 낼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만 하면 내는 세금인데,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은요, 비싼 거에 내는 세금이에요. 싼 거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비싼 물건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과거에는 뭐라 그랬냐면 특별 소비세라 그랬어요. 근데 특별 그러니까 뭔가 튀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소비세라 그래요? 개별 소비세. 그래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현대기아 쌍용부터 해갖고 다 욕먹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국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에 자동차도 요걸 내거든요. 개별 소비세. 승용차도. 근데 국가에서 개별 소비세를 깎아줘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어요. 사회 구조상 건물 많이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일단 돌아가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자동차로 먹고 사는데 두 군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현대기아. 뭐 결론적으로는 한 군데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는데, 어쨌든 차가 팔려야 이게 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요거를 깎아줘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지들이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를 해요. 뭐 개별 소비세 몇 프로 안 내도 된다. 근데 그거 지들이 깎아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가 덜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팔릴 때 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되면 되죠? 떨어지면 되죠. 그래서 요 개별 소비세는 비싼 거에 들어가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는 비싸든 싸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소비세라 그래요? 일반 소비세. 그 다음에 간접세.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에요. 근데 왜 간접세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납부세액을 이렇게 구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법에서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세법 중에선 가장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법 어렵습니다. 세법 어려워요.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우리 실제 생활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대부분 배우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출세액 100원이고 매입세액 없죠. 그러면 얼마 세금 내는 거예요? 100원. 그 다음에 매출세액 150원이고 매입세액 100원이죠. 빼면 얼마예요? 50원. 그 다음에 200원에 150원이니까 빼면 얼마 나와요? 50원. 근데 여기 보시면 100원, 50원, 50원이죠. 합치면은 200원이잖아요. 이걸 누가 내냐면 소비자가 내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사는 소비자가 그 사이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간접세라 그래요. 왜 간접세냐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은행 가서 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납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요런 사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납부는 사업자들이 하는데 이 세금을 부담은 누가 하죠? 소비자가 하죠. 요거를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기름 넣잖아요. 그러면 기름값에도 세금 포함되어 있죠. 예. 근데 그거 우리가 직접 은행 가서 납부는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슨 세가 되는 거예요? 간접세. 그래서 간접세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건 간접세라 그래요. 왜냐면 직접 내가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낸다라는 건 아는데 직접 납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 그 다음에 직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건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가장 직접세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돈이 필요할 때 대부분 이쪽을 만져요. 간접세를. 왜 간접세를 먼저 건드리냐면요. 간접세는 건드려도 반대하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저기 담배 가격 올랐잖아요. 그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을 많이 붙인 것도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올리겠다라고 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담배 가격이 오르면 담배 피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따구로 올려갖고는 안 돼요. 한 10만원, 20만원이 되면 좀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담배를 줄이려면은 이 정도 가격은 돼야 돼요. 옆 사람이 담배 한 까치만 달래. 참고로 전 담배 안 펴요. 담배 한 까치만 달래. 근데 이거 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려야 돼. 그 정도 가격이면은 담배 피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 한 까치에 막 10,000원, 20,000원 해. 그럼 이거 못 주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왜요? 그 정도 부담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원래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학원비에도 부가세 붙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왜 붙냐면은 사교육을 때려잡겠다. 또 불가능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사교육 절대 안 잡혀요. 우리나라 구조 자체에서는 안 잡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저희 시험에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것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이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공제의 뜻이 뭐냐면은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하면은 뭐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요런 공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공제 나오면은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150에서 1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했어요, 뺐어요? 뺐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세금을 빼줬다. 그래서 무슨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액공제. 근데 거래를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무슨 공제라고요? 세액공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지급 과세원칙. 소비지급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급 과세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수출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소비지급 과세원칙이라는 게 수출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뭐 무역회사나 이런 데 취업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요 소비지급 과세원칙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수출하는 물건들 있죠. 만약에 모나미 볼펜을 수출을 해요. 모나미 볼펜. 근데 만약에 1,000원짜리가 있고 1,100원짜리가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1,000원짜리 살까요? 1,100원짜리 살까요? 1,000원짜리 사겠죠. 왜요?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싸. 네. 그래서 요게 부가세가 붙은 거고 요거는 세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에는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세율이 몇이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0이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만약에 수출하는 물건에 세금을 내면은요 2번 내게 되는 거예요. 왜 2번 내냐면은 우리나라에다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소비되는 나라에서 또 세금을 또 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몇 번 세금 내는 게 되는 거죠? 2번 내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왜냐면 세금을 10%만큼 안 내면 가격이 10%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10%만큼 떨어지면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힘든 건 윗동네에 중국 있죠. 맞죠? 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못 이기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뭐요? 인구.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되게 세잖아요. 왜냐면 저가로 후려치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그거를 못 이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요소수 난리 난 것도 결론적으로는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공장 다시 지으면. 네,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중국에서 수입한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국보다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격이 조금이라도 싸면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물 건너 바다 건너 가면 일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은근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품질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좋을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아니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00명이라고 치면 반 이상은 알게 모르게 일본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리고 가격은 또 어디가 싸요? 중국이 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위치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으로 가자고 하니 중국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물건의 경쟁력으로 가자고 하니 일본한테 이기는 것도 있지만 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아기자기한 건 확실히 일본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수출도 과거 같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출 촉진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중과세 방지.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게 똑같은 물건에서 세금을 2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안 내게 되면은 외국 가서 내더라도 세금을 몇 번만 내는 거죠? 한 번만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거 중요해요. 무슨 율이요? 영세율. 그래서 세율이 몇 프로다? 0%.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 총칙.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누구라고요? 사업자. 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업자랑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영리 목적성 유무라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에 보시면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진짜 내지는 않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잖아요. 맞죠? 돈 못 버는데도 하는 거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올림픽. 그래서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건데 뭐 좋은 게 더 많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이 한때 지방채 랭킹 1위였어요. 근데 왜 1위였냐면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도 했죠. 맞죠? 그 다음에 뭐 도시축전이니 뭐니 이것저것 막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빚진 게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인천 얘기들이 종종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인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어디에서요? 평창에서. 그래서 현재 지방채 랭킹 1등은 평창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올림픽 하면요 무조건 적자예요. 예, 저도 이거 어느 TV 프로에서 봤는데 아주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84년 LA 올림픽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흑자였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88년 올림픽부터는 다 적자래요. 흑자난 나라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동계올림픽 같은 그 큰 대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선진국에선 거의 안 할 거래요. 예, 특이한 케이스 아닌 이상. 그러니까 요번에 일본이 올림픽 한 이유는 딱 하나였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한번 폭파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가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뭐 빚이 10조가 넘는데요. 그 올림픽 하나 때문에. 10조라는 돈이면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 돈 못 써요. 왜냐면 10조면 이자만 거의 조 단위인데. 맞죠? 어마무시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거기 4번 잘 봐주세요. 계속 반복성.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당근마켓 이런 쪽에서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많죠. 중고거래 할 때 부가세 안 내잖아요. 왜 안 내냐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중고거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사고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걷기가 어렵죠.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번에 사업자의 분류해서 간이과세 사업자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요게 올해 7월 달에 바꿔서 좀 시험에 아이고 잠시만요. 그래서 거기 280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업자의 분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과세 사업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일반 그 과세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세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자라 그래요?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그 사업체가 작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슨 과세자 봐야 된다고요? 간이과세자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개인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자. 여기서 말하는 공급 대가는 무슨 뜻이냐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1년에 8천만원을 못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간이과세자라 그래서 영세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까지는 4,8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랐어요. 얼마로요? 8천만 원. 근데 8천만 원이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매출액이 700이 안 돼요. 매출액이. 왜냐면 한 달에 700 잡으면 8,400이거든요. 그러면 넉넉하게 여기 잠깐만 봐보세요. 한 달에 만약에 매출액이 700만 원이에요. 얼마요?
700. 몇 프로나 남을 것 같아요? 요즘 장사하면? 제가 봤을 때 많이 남아야 20, 30%예요. 이것도 진짜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0% 남았대. 그러면 얼마 남는 거예요? 한 달에 21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남는 거예요? 아니죠. 210만 원 벌 거면은요, 일하는 게 나아요. 직원으로. 그래서 요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영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만큼 남으면은요, 그냥 저기 막말로 배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사업해본 적은 없지만 남의 거 식경은 써본 적이 있는데 머리 되게 아파요. 왜냐면 장사 잘 되면 상관없어요. 장사 잘 되면 뭐 뭔 일이 터지든 사건 사고가 터지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장사 잘 되니까. 근데 꼭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오잖아요. 장사 안 될 때. 그럼 장사 안 되면은 월급 주려고 봤더니 월급 줄 돈도 없어. 그 다음에 막 대출금도 갚아야 돼. 여러 가지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간이과세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영세한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발행하실 수 있어요. 뭐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영수증. 그래도 종종 이것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우리가 회사 다니면 대부분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거든요. 뭐가 필요해요? 세금 계산서. 근데 되게 작은 데 가갖고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저희는 영수증밖에 못 드려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1년에 얼마도 못 파시는 분들이에요. 4,800. 그래서 작은데. 그래도 보면은 동네에 보면은 혼자서 막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요 간이과세자에 들어갈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직원 두면은 간이과세자 아니에요. 대부분 1인 사업자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만약에 직원을 2명 둬요. 그러면 2천만 원씩만 줘도 얼마죠? 1년에 4천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직원이 한두 명 정도 있다 그러면 이 간이과세자에 거의 들어갈 일이 없고요.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1인 사업자들. 그래서 요번에 1인 사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안 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어차피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내더라도 많이 안 냅니다. 근데 이분들한테는 그 작은 세금도 소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어차피 낼 것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안 걷겠다. 왜냐면 그분들한테는 몇만 원도 중요한 돈이니까. 그래서 너무 적은 금액은 국가에서 안 걷습니다. 무조건 다 걷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법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많이 벌었네? 많이 내. 적게 벌었네? 조금 내. 요게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종 보면은 요즘 뉴스에서 하도 세금 때문에 막 난리치다 보니까 국가가 날도둑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어디에서 주워 들은 것 같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걸 보면 잘못된 것도 있긴 있어요. 네, 잘못된 것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적게 버네 그러면 세금 적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와갖고 뭐 자기 세금 많이 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자산이 몇십억씩 되는 사람들이에요. 몇 억 갖고는 그만큼 세금을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난리 부르스 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그것도 있었죠. 뭐도 있었냐면은 국가에서 그 코로나 관련돼서 지원금 준다 그랬었잖아요. 네. 저희는 받아서 잘 쓰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 네.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안 받는다가 아니고 내가 재산이 많아서 거기에 빠지면 더 좋은 거예요, 원래.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은 푼돈이라고요. 막말로. 왜냐면 지원 못 받을 정도면은요, 기본 재산이 몇십억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저희 나중에 외워야 돼요. 이자 2천만 원이 있다니까요. 이자 2천만 원이면 통장에 10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몇십만 원 받는 게 나아요? 통장에 10억 있는 게 좋아요? 네, 10억 있는 게 좋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맨날 보면은 엉뚱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싸우고 있고 참 웃겨요. 우리나라는 좀.
5% 때문에 95%가 댓글로 싸우고 있잖아요. 5%는 신경도 안 쓰는데. 어쨌든 우리 요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요거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요걸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그래서 면세의 뜻이 뭐냐면 면제받은 거예요. 뭐를 면제받은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계산서. 근데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 중요해요. 간이과세자. 요건 추후에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 3시 5분에 28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